예, 대무법 제12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11강까지는 조문에 대해서 한번 싹 다 훑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12강부터는 그 조문의 어떤 사례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제 그 공식적인 어떤 해석이라든지, 유관기관의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판례 같은 것, 악유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조문의 내용을 보다 더 세밀하게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법률 과목이란 것이 조문 그 자체를 해석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사례와 어떤 예를 들어서 판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예로 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본다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무역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역의 정의, 대무역법에서 포커스를 둔 그 핵심 키워드가 3개가 있죠. 대무역법은 무역이란 어떤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그 무역 정의 중에서는 수출입에 관한 것,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들, 제한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전략물자에 관한 부분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핵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대무역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80년도에 부터 우리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겨우 한 3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도에 들어와서 2000년도죠. 2000년도에 들어와서 대외 무역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무게들을 봤을 때 무역에 관한 우리가 그 법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이제 무역에 관한 법규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무역에 대해서 보다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GDP, 즉 GDP는 국민 총생산을 이야기하죠. 그 국민 총생산을 인구별로 나눈 것이 우리가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 총생산이 늘어나야지 우리 국민들의 소득도 증가한다는 이제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어떤 수입원이 되는 어떤 대외 무역에 대해서 그것을 규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촉진제 역할을 하는 세계의 법이 바로 대외무역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이렇게 3개가 이제 주 핵심의 어떤 그 법률 트리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고 하나하나 다시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한번 싹 배웠는 건데요. 다시 한번 용어와 조문을 통해서 그 용어와 조문을 사례와 매칭시키면서 한 번 더 리뷰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대무역법에서 이야기하는 무역주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역주체는 보통 이제 무역업 허가제, 즉 86년에는 우리가 무역업이 허가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무역주체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누구나 할 수 있다. 단지 우리가 무역에 대해서 등록을 신고하지 않고 만약 무역업을 행한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 실적으로 기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 차이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86년도에는 무역업이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였다. 그래서 무역업의 허가제로서요.
보통 그때 이제 뭐 갑류, 을류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때 갑류를 받기 위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자격요건이 요구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전문 건설업 같은 거, 건설업 보통 보면은 이제 종합 건설업이 있고 전문 건설업 같은 경우가 있죠. 전문 건설업 같은 경우도 전문 건설업에 등록을 하고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납입금이 있습니다. 그죠? 계좌, 소위 이제 계좌를 구입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최소 금액이 일단 5천만 원입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당시에 86년도 당시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디포짓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무역법 허가제로 하다가 92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무역업 등록제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94년도에서는 무역 대리업이 신고제로, 그죠? 그다음 96년도에서는 대무역법에서는 무역업을 신고제로, 그죠? 하다가 2000년대 신고제가 폐지돼 현재는 누구나 무역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허가제와 신고제는 조금 틀립니다. 허가제는 관청에 허가를 해야 되고요. 허가 나가야 되고 신고제는 내가 무역업을 하겠다는 것을 일종의 이제 그 관청에다가 통지를 하고 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장치를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뭐 등록증이라든지 등록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부여받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어떤 통계적인 목적에서 관련 기관이 상황을 갖다가 현황을 갖다가 파악하는 수준 정도로 되는 것이 바로 신고제입니다. 허가제는 엄격한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관에서 그걸 갖다가 허가해주는 이제 그런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신고제다. 근데 신고제마저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누구나 무역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2000년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다. 자, 그런데 이제 요 2000년도부터 또 신고제가 되면서 이렇게 종합무역업이라는 것 자체도 같이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무역상사제도는 사실은 국가가 종합무역상사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어떤 무역을 원하지만 그 무역을 위한 전문적인 어떤 그 사내 기관들을 두기가 힘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죠. 그래서 종합무역상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수출할 때 종합무역상사에 의뢰해서 종합무역상사가 중간에 이제 수수료를 받고 뭐 수수료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매입을 해가지고 직접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중소기업의 어떤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어떤 채널로서 이용을 됐었죠. 우리가 종합무역상사의 대표적인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이라든지 또 뭐 현대, 그죠? 상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종합무역상사로서 성장을 한 그런 기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소기업들에게는 사실 수많은 우리나라의 그 기업 구조가 거의 99%가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뭔가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할 때 상당히 그죠?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은 부분이 이 종합무역상사였는데 2000년대 폐지됐다가 또 한 2016년 정도에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합무역상사를 폐지하니까 이제 무역 종합 전문 무역이죠. 하니까 이제 하면서 이걸 민간 부분으로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부분에서 막강한 어떤 재정적인 소모가 되는데 이게 이제 펀딩이 잘 안 되겠죠. 유지가 힘들겠죠. 그래서 다시 정부가 주도하에 다시 이제 부활을 시킨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건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외무역법상 2016년도에 2000년도에 미안합니다. 2000년도에부터 이게 이제 신고제마저 폐지돼서 현재 무역업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역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무역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래서 이제 무역 주체의 변천 과정을 한번 보면요. 86년 당시에는 허가제였다 했죠. 허가제는 요건을 갖다 갖춰야 되고요. 당시에 허가제를 할 때는 무역업도 무역업 허가제, 무역 대리업도 이제 요때 무역업이라는 종합 상사를 이야기하고요. 무역 대리업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감류, 은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입, 그 다음에 수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역업의 형태였죠. 등록제를 했습니다. 92년도에 여기 이제 95년도에는 이제 허가제에서 무역 같은 경우는 등록제로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와가지고는 신고제로 바꾸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6년도에는 96년도 신고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96년도에 이제 무역 대리업도 이제 신고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데 이 신고제가 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일부터는 신고제마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데 대신 무역업 고유 분야를 부여받아서 할 경우에는 무역업 고유 분야를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무역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무역업 고유 분야를 무역협회에서 발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기가 한 무역행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무역에서 이제 무역 수출한 거 이런 걸 인정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트래킹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무역업 고유 분야를 갖다가 부여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역업에 따른 경험과 경력에 따른 혜택을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천사가 있다는 거요. 자, 그렇게 하여튼 변천사가 2000년도부터는 무역업 고유 분야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발급받지 않아도 무역업이 가능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때부터는 뭐 누구나 다 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놨다는 그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무역업 고유 번호 제도는 이제 통계적인 목적입니다. 자, 수출입 통계 관리를 목적으로 무역업 고유 번호가 없어도 무역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수출 실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죠. 그죠? 수출 실적이 이제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이제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역 고유 번호를 갖다가 무역협회에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21조, 22조 관리규정 2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급자는 한국무역협회장입니다. 신청 방법은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 우편, 전자메일, EDI 즉 전자결제 시스템 그죠? 등의 방법으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무역협회는 접수 즉시요 무역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위 변동 시에요. 지위 변동은 이제 뭐 기업이 합병되거나 상속되거나 또는 영업의 뭐 양수 양도 등 그죠? 기존의 고유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수출입 실적도 승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면은 그 실적도 그대로 이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수출입 무역관리 체제 보면은 수출입 자유물품 통합 공고를 하게 됐고요. 수출입 제한물품은 뭐냐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그죠? 그다음 수출입 공고, 수출입이 제한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수출입이 자유로운 거,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출입이 자유로운 물품들은 통합 공고를 하면 됩니다. 통합 공고. 통합 공고는 이제 우리가 뭐였습니까? 각 부처의 장관들, 각 부처에 있는 변동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일률적으로 받아가지고 공고하는 그것을 우리가 통합 공고를 하죠. 그 다음에 수출입 제한 물품은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공고. 수출입 공고는 이제 수출입에 대해서 제한할 경우에, 그죠? 그걸 이제 수출입 공고로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무역법상의 수출입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대무역법상에는 법제 5조에 보면요. 수출입 지역 제한 사유라고 있습니다. 자, 수출하거나 또는 수입하거나. 근데 이걸 갖다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을 때는 뭡니까? 수출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냐 하면요. 우선 이제 교육 상대국어요. 전쟁, 사변, 천재지변 시자. 제 1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교육 상대국이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 이제 그 수출한 물건이 결국 전쟁 물자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재지변시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죠?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수출입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다. 그죠? 제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상대국이 조약,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정한 경우, 상호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부정하면 우리도 그 나라를 부정하다. 이게 이제 상호주의죠, 일정 그죠? 서로 대우하는 만큼 이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제한을 가하는 경우 우리도 거기에 똑같이 우리가 수출입을 제한한다. 이거죠. 무역하는 조약, 국제법규에 의한 국제평화의 안정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죠? 이거는 이제 국제법규상 이제 이 나라가 결국 뭐 핵무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쟁 도발을 빈번히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 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물건을 수출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을 골자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겠죠. 그죠?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제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 건강 등, 건강 및 안정 등,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 보전 또는, 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은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식경제부에서는 제4호에 의거해서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조치를 고시하여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4호에 의해 가지고 이라크,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그 다음에 콩고 민주공화국, 수단 공화국, 내란이 있죠. 여기는 그죠. 그 다음에 코트 디부아르, 그죠? 그 다음에 에리트리아, 레바논, 리비아 이런 나라들, 즉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기 탄약 등의 수출입을 갖다가 제한하고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뭐 이제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죠? 이행하기 위해서 무역에 관한 특별 조치, 무역에 관한 특별 조치는 이제 이런 나라에 대한 수출입 제한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무기 탄약 등을 갖다가 수출 제한 잘 알아놔야 됩니다. 이란, 그죠?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그다음에 코트디부아르, 콩고 민주공화국, 수단 공화국, 그다음에 레바논, 리비아, 그다음에 에리트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알겠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기, 탄약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무역법은 수출입의 정의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딱 두고 있죠. 수출입의 정의. 수출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대무역법상 수출입의 정의죠. 시행령 제2조를 보면요. 자, 국내에서 국외 또는 역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자, 우리나라에서 바깥으로 또는 다 바깥에서 우리나라로, 그죠?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 자, 이게 이제 이동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합니다. 이동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수출입이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국내란 것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관세법상 어떤가? 보세창고, 그 다음에 보세 판매상, 보세 공장 등도 국내입니다. 알겠죠? 자, 보세됐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여기는 아직 세금이 치러지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수입이든 수출이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정산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국내에 아직 반입된 물건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세법상 보세 창고, 보세 판매장, 그 다음에 보세 공장들도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뭡니까? 이것을 이제 미치기 때문에 이건 국내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내로. 자, 그래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다.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수출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보세국에 장치하였다 하더라도 대무역법상으로는 수출로 간주가 안 됩니다. 그죠? 물품을 선적하고 외국으로 이동한 경우에만 대무역법상의 수출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죠? 대무역법상 수출이란 것은, 어떻게? 선적하여 외국으로 이동한 경우에만 수출로 인정합니다. 알겠죠? 인정한다. 자, 입항정, 즉, 들어오기 전에, 수입국에 들어오기 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입신고가 좋다, 맞다, 라고 하고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상 내국 물품으로 인정이 되죠. 그런데 대무역법상으로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상은 내국 물품으로 인정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대무역법상으로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결국은 물품을 선적하여 외국으로 이동한 경우에만 대무역법상 수출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입항정에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상은 내국 물품이 되지만 대외무역법상으로는 아직은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수입은 수입의 명분이 있을 때, 그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공해상의 선박은 국제법상 해당 국가의 영토, 즉 선박이나 항공기는 그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해상의 선박은 자, 국제법상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됩니다. 자,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서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가지고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 또 외국에 매도하는 것도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표시된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공해상의 선박은 국제법상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되므로, 그죠?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서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도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여기 국내라는 것은 배죠. 배. 그 배는 국내와 그쪽 선박은 국내로 이제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죠? 자, 자, 그 다음에 배 비행기 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대무역법상의 외화 획득 행위로 간주하여 수출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행위가 있죠. 이제 요때는 유상거래만 해당됩니다. 유상거래만.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행위. 자, 국내에서 나가는 것은 그 유상이든 무상이든 전부 다 뭐냐면,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수출로 받은 거죠. 근데,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행위는 유상거래에만 해당됩니다. 알겠죠? 자,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경우, 유무상 유무와 관계없이 수출입으로 인정되죠. 그죠?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는 유상거래만 대외무역법상의 수출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유상거래만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된다. 이제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위탁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현지 위탁가공업체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죠? 현지 국가를 포함한다. 이럴 때도 뭐냐면, 이것도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행위 때문에 유사거래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유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업으로 인정된다. 그죠? 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위탁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현지 위탁가공업체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것은 현지 국가 포함해서 이것은 이제 외국한이 되겠죠, 그죠? 외국한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 역시 뭐냐 대외무역법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자, 중개무역, 그죠? 우리가 intermediate라고 합니다. 이제 중개무역. 자, 이거는 한 국가 내에서 이동 포함해서 관리 규정. 자, 외국 인도 수출. 그죠? 자,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양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과하지 아니한, 그죠?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소위 하면 외국 인도 수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수입이란 게 뭡니까? 자, 수입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품목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외국인 인수 수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수입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수수입은 수입 물품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수입이 이제 우리가 외국인 인수 수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개무역과 중개무역, 즉 intermediate trade하고 merchandising trade의 차이는 제3자인 중개인과 중개인, 발음은 똑같습니다. 역할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동산 중개소라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merchandising 트레이더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결국은 중개인이 쌍방에 뭐 등기 넘기고 쌍방에 거래하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그 전체 제시된 거래 금액의 얼마만큼 그죠? 그것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거래 금액의 얼마만큼 그 거래 금액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갖다가 챙겨가는 이제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공인중개사 이라면 뭔가 스스로 알쓰만 하죠. 그죠? 그래서 중개 피만 받죠. 수수료만 받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중개무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3자가 개입하다. 제3자는 이제 중개인이 되겠죠. 자기 책임하에 계약이 각각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중개무역이 되는 거고요. 중개무역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제3자가 개입하더라도 자, 계약이 각각 이루어진다는 것은 물건을 사서 팔 사람에게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줄 사람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물건을 살 사람하고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두 개의 어떤 계약이 진행이 되겠네, 그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그죠? 그 사이에 제3자인 중개인과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 그죠? merchandising commission이 있고요.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적절하고 대금 결제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품의 인도는 자, 매도인이 매수인이 직접 하고 대금 결제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이제 매수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intermediate trading입니다. 이거는 중개무역이죠. 이것도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래 형태가 중개무역과 즉 merchandising interpret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자, 중개인 역할은 매도인이 직접 물품을 수입하고 중개인은 매도인에게 즉 팔 사람에게 물품을 자기 소유로 직접 가져옵니다. 또 다른 매수인에게 일정한 마진을 붙이는 물건을 수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중개무역. 발음은 똑같습니다만은 merchandising trading이냐 아니면은 intermediate trading이냐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중국 물품을 사서 다시 미국에 대파하는 행위.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전형적인 인터미디어트입니다. 이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멀천다이징이 됐느냐, 인터미디어트에 되느냐의 차이는 누가 이 물건을 먼저 사오느냐입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있다가 이걸 대파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인터미디어트 트레이딩이라 하고요. 물건을 갖다가 사지 않고 중간에 두 사람 사이에 다리만 넣어주고 수수료를 갖다가 챙기는 것을 우리가 merchandising trading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